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는 감사원 감사를 두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생 130여 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며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신고 시간을 넘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행위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 문턱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 차로 아쉽게 졌습니다. 오는 월요일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0%를 태운 캐나다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미국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에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후변화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석이 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는 했지만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여전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 수용 여부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야와 노태학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 요구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 9분이 저희들이 사퇴하는 것 자체에서는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9명이 다 사퇴하는 경우에 그 위원들을 또 어떻게 다시 또 충원할 것이며 그래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고 당 전원회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발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부문 성과 달성을 선전하는가 하면 초여름 장마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벌이 장마의 일반적인 특징은 3일 내지 5일씩 꾸준 비가 내리거나 또는 2일 내지 3일씩 내렸다 멎었다 하기도 하고 또 지열은 열흘 이상 계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첫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던 발사 시한은 오는 11일. 하지만 그 이후 IMO의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반발해 사전 통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차 발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함께 초여름 장마가 기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5월 마지막 날에 서둘러 쏜 것도 그 기상과 연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성 발사 로켓은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곧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상 때문에 이 발사가 또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는 발사 준비 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이달 상순 상반기 국정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산팔노스는 천리마 일형에 화성 계열 ICBM에 사용한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한 새로운 엔진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향후 발사에 성공하면 천리마 일형보다 탑재량이 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여러 위성을 하나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북측에 인도하겠다며 남북 통신선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돼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 3시 북측에 인도하려 한다며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되어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합니다. 정부는 5월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한 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사체는 신장 167cm, 20, 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개인 컴퓨터와 업무 수첩 등을 압수하는 등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 2일 집회 등 건설노조의 지난달 집회 3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사간의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사실이 알려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편 53살 이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아내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보험사는 모두 31억 원 정도를 내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같이 탔던 만삭 아내가 숨졌고 이후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아내 앞으로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금 원금은 95억 원 정도로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모두 100억 원이 넘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상공에서 여객기 문을 열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승객들이 크게 놀랐고 비행기에 탔던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상문도 일부 부서졌는데 대략적인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사고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위험하고 정말 아찔한 사고 당시 장면입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비행기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착륙하기 2분 전 고도 200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비행기에 탔던 한 30대 승객이 만든 대혼란이었습니다. 33살 이모 씨는 사고 직후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냥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더해서 재물 손괴까지 추가했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재물 손괴 혐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중간 조사 결과인데 비행기 비상문과 슬라이드를 포함해 모두 3개 부위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고치는 데 드는 돈 무려 6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냈지 궁금합니다.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보험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일단 전에 없던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 청구가 가능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비를 진행하고 보험 관련된 부분과 형사 절차를 고려해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아시아나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피의자에게 추후 수리비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 갯벌에서 혼자 어패류를 잡던 60대가 밀물에 갇혀 숨졌습니다. 최근 갯벌 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작업 전 물때를 반드시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천 영흥도 인근 갯벌에 고립됐다는 60대 여성 A씨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곳은 조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갯벌인데요. 경찰은 A씨도 밀물대 이 근방에서 어패류를 잡으려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의 정확한 위치가 바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어떤 워낙 폭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 사고자 자기 위치가 객관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다급한 시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출동 준비하고 구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적어도 이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A씨는 1시간 뒤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 근처 갯벌에 고립됐던 남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같은 해수욕장에선 지난달 17일과 이달 4일에도 어패류를 잡던 사람들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밀물도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러나 행락객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먼 곳까지 나가 조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잡이에 몰두하다가 밀물이 주변을 에워싼 걸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시간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물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물에 갇힌 상황에서는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렵고 구조대가 도착해도 갯벌이 워낙 넓은 탓에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갯벌에서 작업할 땐 멀리 가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밀물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적어도 2명 이상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제부도 갯벌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밀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평택해경은 B씨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 만에 해상에 고립된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 일부가 붕괴해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충주시 직동의 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 일부가 붕괴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매몰됐습니다. 당시 암석과 토사가 계속 무너져 내려 소방당국은 천장부 지지대를 설치한 뒤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60대 노동자 A씨를 구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과정에서 연약한 안반층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거로 보고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개 도살장에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채 도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도살장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와 개 도축을 놓고 법마다 규정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개 도살장에서 이뤄지는 동물학대 행위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지 바닥엔 오물이 흘러 넘칩니다. 지난달 초 운영한 지 20년이 넘은 개 도살장 안 트럭에서 개 20여 마리가 구조돼 인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로 세로 1m도 안 되는 케이지에 60kg에 육박한 도사견들이 3마리씩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케이지 밖으로 나온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온몸이 다 꺾여져 있는 상태로 지자체는 트럭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10여일 뒤 찾아간 도살장에선 여전히 개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은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 도축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개 도살장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할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개 도살장이 곳곳에서 운영되는 건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탓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축산법은 개를 고기나 알, 우유 등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물과 나란히 가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 도축업자들은 개를 소나 돼지, 닭처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도 또 도살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축산법에 의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가 가축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고 유통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지위가 법마다 다르고 개고기를 바라보는 해석도 다른 가운데 정부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거나 도살장을 단속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불법인데 개고기가 명시적으로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개 식용이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고요. 관련법이 있다면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역시 활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나서 여론을 수렴해야 개 사육과 도축, 개고기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원정 출산.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 아기를 낳을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 인프라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국내에서조차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19 대원들이 헬기로 임산부를 이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 있는 리조트에 머물던 임산부 30대 A씨. 양수가 터지며 급하게 분만실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 알아본 건데요. 속초의 한 의료원에서는 야간 시간이라 분만 수술이 어렵다. 인근 강릉의 한 대형 병원에서도 분만실이 없어 수술과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2시간가량을 헤매다가 결국은 헬기를 타고 200km나 떨어진 서울 목동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열악한 출산 인프라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 수는 총 1,322곳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는 않은데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농어촌 지역, 강원 5곳, 충북 1곳, 전북 4곳 등 모두 22곳에 달했고요.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농어촌 지역도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지역 혹은 중소도시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걸려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출산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비 보조, 시설비 지원 등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프라 양극화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연계한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 차로 졌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는데요. 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이탈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수 7개 대 19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3개와 9개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리 축구를 펼쳐온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잡이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3분 배주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이승원이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년 전 이강인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위험 지역에서 내준 프리킥을 이탈리아의 파푼디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거침없는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캐나다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40% 정도가 산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을 뒤덮으면서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에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불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캐나다에 처음 산불이 시작된 건 지난달 초입니다. 서부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 등의 영향으로 동부까지 번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금도 400여 건의 산불이 캐나다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건 가까이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상당량의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당장은 진화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미 남한 면적의 40%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산불로 주민 2만여 명이 대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산불의 기세를 꺾을 만한 비 예보도 없어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맘때쯤 산불이 자주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산불이 특별히 예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고온 건조한 날씨 캐나다에선 산불이 연례 행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년 낙뢰 등으로 인한 자연발화로 산불이 자주 나는데 올해 산불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고 그 규모도 훨씬 큽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더 길고 더 파괴적인 산불 시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기상이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로 소실되는 산림 면적이 2050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에서 난 산불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특히 미국 동북부 뉴욕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서 국경을 넘어 뉴욕 하늘을 뒤덮은 겁니다. 뉴욕은 도시 전체가 옅은 오렌지빛으로 보여서 마치 화성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대낮부터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있고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벗어던졌던 마스크를 대부분 다시 끼고 나왔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는 뉴욕뿐 아니라 더 남쪽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와 더 아래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인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에서도 연기로 인한 대기 영향이 속속 관측됐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이처럼 미국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강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나다 대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면서 남쪽인 미국으로 연기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해서 미국 일부 지역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뉴욕 등 산불 연기가 뒤덮은 지역의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7일 뉴욕 맨하튼의 공기질 지수는 218까지 치솟았는데요. 당시 전 세계 대도시 중 뉴욕보다 공기질이 나빴던 곳은 인도 뉴델리밖에 없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은 물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소풍과 체육 등 학교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에 사는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짙은 연기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공항에선 항공기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시내 곳곳에서 예정됐던 실내외 공연과 행사도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또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와 여자 프로농구 축구 일정도 변경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역시 산불 연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이 캐나다를 좀 많이 돕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것을 알리면서 캐나다 산불 진압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국경과 맞닿은 메인주와 뉴햄프셔는 소속 소방관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이미 수백 명의 미국 소방관들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 지원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이 280명 이상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이미 산불 진화를 위한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캐나다 산불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캐나다 현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 취재기자가 보도한 내용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후변화와 이번 산불 피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 산불 피해는요, 캐나다에서 올해 봄철에 기온이 기록적으로 높았고 또 지난 겨울철에 이제 눈이 적게 내려서요,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봄철에 기온이 올라가고 또 건조한 기후가 되는 데에는 또 이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 경향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에 더불어서 지금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엘니뇨가 발달하면 또 이 캐나다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면서 고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구 온난화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이 결합이 되어서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온 건조한 날씨의 캐나다, 또 지구 온난화까지 겹쳐서 이렇게 크게 산불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대규모로 확산이 된 겁니까? 우선은 이 산불이 이제 퍼지는 데에는요, 우선은 온도도 중요하고요, 또 건조한 그러한 건조한 상태도 중요하면서 또 바람도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면은 그나마 좀 중간중간 꺼질 수가 있지만 지금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을 뭐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있을 때도 쓰지만 비가 많이 올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물순환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건조한 지역도 늘면서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지역도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에서도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서 이 가뭄과 집중호우가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물순환의 강화를 통해서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양극화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지만 지역적으로 이제 기온 상승이 되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더 이제 큰 차이는 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더 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뿐 아니라 사실 올해 지구 북반구에도 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기후 변화가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봄철, 여름철에 이 폭염 그리고 산불,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 오늘 들려오는 게 아니죠.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봄철에 지금 이 북반구의 많은 지역들, 특히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철에 50도 이상 고온을 보이는 지역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산불도 같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여름철에도 아마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폭염과 가뭄, 그다음에 산불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몬순 지역에서는 또 집중호우가 더욱더 강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아마 이 IPCC 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 협의체의 이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고, 지금 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가 이제 다 발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지표는 이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2011년에서 2020년 10년 기간 지구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09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에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새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 논문은 이 IPCC의 참여자 저자들이 참여한 거고 저도 이 논문에 참여를 해서 이 Earth System Science Data라는 저널에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우리가 보인 거는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발간 이후로 3년 동안 2013년에서 2022년 동안 최근 10년 기간 온도 상승이 1.15도로 1.09도에서 더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육지의 온도예요. 육지는 바다보다 더 많이 지금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육지 지표는요. 원래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1.55도 상승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지금 평가 결과는 1.74도로 지금 육지에서의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듣기에도 그렇고 0점 몇 도 차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잘 체감이 안 돼요.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도 크고 하루에도 뭐 거의 10도 정도의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도 지구 온난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체감이 크게 되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 1도라고 하는 거는 이 전 지구를 다 평균을 하고 또 연평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온이다라고 했을 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사실은 1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도라는 온도 상승은 굉장히 큰 것이고 사실 과거의 그 지구의 그 기온 상승을 보면 1도란 온도 상승은 거의 1000년 정도의 시간을 규모로 가지고 변화한 것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00년 정도 되는 산업화 이후에 이 짧은 기간 동안 1도 이상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온도가 상승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 지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열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지구 평균 온도로 봤을 때 1도는 굉장히 지구의 치명적인 상승 온도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뉴욕 등 지금 대기질 수치가 한때 세계 최악 수준이었다고 해요. 사진으로도 보니까 주황빛이 온통 뒤덮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사실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동안 대기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죠. 근데 지금 이 뉴욕 등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는 이 남아시아의 굉장히 지금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라는 것의 특성을 한번 상기하게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의 주로 이제 서부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도 이 산불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후의 변화는 어떤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또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되는 글로벌 공동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그 미국의 모습이 우리가 미세먼지 심할 때, 황사 심할 때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 화재로 인한 연기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 이게 비교됩니까?
우선은 이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육안으로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수치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그런 미세먼지나 그런 대기 오염 농도의 수치를 지금 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아마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를 아마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불 발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해성 물질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생태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38일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조사관 등 모두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7년 동안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임용되거나 승진된 게 확인되면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2년차 개각에는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는 YTN에 부처 절반 정도인 10명 안팎으로 대규모 차관 인사가 진행된다며 일부 미세 조정만 남았을 뿐 명단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거론되며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함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특보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며 중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거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거나 할 때 제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중립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보라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그 분야의 특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세난 속에 추경호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해서 동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3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에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예측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1.6%는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 동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0조 수준의 적자 문제를 이걸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3년, 4년 걸쳐서 서서히 적자를 해소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민간 주도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고금리 속에 많은 수익을 낸 금융권은 고객이 어려울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 제일 비싸다면서 왜 통신사는 중간대 요금제를 만들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중개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와 지모 씨 부부,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 등 모두 6명을 오늘 송치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지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 신도시의 오피스텔 각각 268채, 43채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가양동과 중리동에서 발생한 41억 원 규모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는 다가구 주택 실소유자와 범행을 설계한 부동산 브로커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공인중개사 등 가담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건물 실제 주인이 폭력 조직원으로 사회초년생 등 52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뒤 이를 피해자들이 쌈짓돈처럼 나눠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4월보다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천억 원 감소했는데 4월에 5천억 원이 준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지속하고 전세자금 대출 둔화세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 부문 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의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해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을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바둑이 방울 잘 돌린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릴 때 한 번쯤 배웠던 이 동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동요에도 등장하는 귀여운 우리나라 토종개 바둑이.
조선시대 민화에 나올 만큼 친숙한 견종이죠. 사실상 멸종에 가까웠는데 그런 바둑이가 왈왈 짖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50여 마리를 집단 복원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들판 위에서 살아 숨쉬는 그 바둑이가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둑이는 삽살개종으로 얼룩무늬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상 멸종됐던 토종 삽살개를 2017년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복원한 뒤 미세하게나마 얼룩무늬가 드러나는 삽살개를 골라 따로 교배해 바둑이 단일 품종을 집단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이 바둑이 그동안 주변에서 찾기 어려웠던 배경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털과 가죽이 군수 물품으로 쓰이면서 매년 15만 마리씩 줄어들 정도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던 건데요. 이후 발전한 우리나라가 생명과학 기술로 바둑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낸 건 어려운 시절을 딛고 다시 발전한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어렵게 생명을 꽃피우게 된 바둑이들, 앞으로는 걱정 없이 무럭무럭 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로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의 수위가 인근 카우카 댐 폭발로 낮아지면서 더는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에너지 기업은 현지 시각 8일 카우카 호수물의 수위가 내려오면서 현재 냉각수 공급 임계점인 12.7m 미만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카우카 댐이 파괴된 이후에도 해당 저수지에서 퍼올린 냉각수가 자포리자 원전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어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수위가 11m 이하로 떨어져도 여전히 펌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경주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다만 오후 한때 영남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지방으로도 비가 확대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